자, 민주당 최대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남권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88.69% 득표율로 그야말로 압승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김동연 후보가 7.41, 김경수 후보가 3.90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11%가 안 되는 수치입니다. 호남권 지역 순회 경선 결과에 대해서 세 후보의 말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호남권에서는 압승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평가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이 매우 나쁘고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호남민들께서 더 큰 기대와 책임을 부여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결정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겸허하고 또 의연하게 수용을 합니다.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당선 가능한 후보를 중심으로 이번 대선을 치르자라는 호남 지역민들의 뜻이 이번 경선에도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최 교수님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다른 거 뭐 원사이드하게 뭐 그렇습니다. 9대 0에 가까운 수치로 이긴 건 상관이 없는데 호남 지역 투표율을 보면요. 53.67%, 충청 영남보다도 낮은 수치고 20대 대선 경선 때 55.23보다 요거보다도 낮아요. 요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글쎄, 호남에서 지난번에 이제 4.2 재보궐선거에서 예. 개혁신당이 당선이 됐죠. 담양군수 당선이 그렇습니다. 됐는데 예. 호남에서 근데 이 지금 지난번 이제 대표 경선 때보다 좀 떨어진 수치인 것 같아요. 이 네. 수치 자체가 예. 투표 자체가. 근데 지난번에 투표율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지 않았었어요. 대표 경선 때도. 근데 아무튼 지금 충청 영남보다 투표율이 낮다라는 거는 워낙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9대 0이란 말이 나올 정도니까 그러니까요. 90%로 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니 뭐 이제 호남에서 굳이 투표를 안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된다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네. 또 하나가 호남으로 볼 때는 사실은 지금 개혁신당 아니 조국혁신당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 다른 이 충청 영남보다는 그 지지하는 당원들 입장에서 볼 때 예. 오히려 압도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워낙 압도적이니까 네네. 이재명 후보가 이제 53% 그리고 지난번도 비슷한 수치였어요. 투표율이 비슷했기 때문에 예. 다른 지역보다 이 지금 낮은 거를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으나 조국혁신당 같은 것도 의식했음직하다. 호남 유권자들이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김동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동연, 김경수 후보 투표율을 합쳐도 11%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방적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후보가 요청했던 뭐 경선도를 좀 바꿔달라, 또 완전 국민 경선제 받아들여도 되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뭔가 좀 활력 있는 그 무대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너무 완벽하게 정비하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뭐 김동연 후보나 김경수 후보가 말했던 룰이나 방식들을 차용했다 하더라도 이겼을 좀 거죠. 압도적이긴 했을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예.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김동연 후보나 김경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예. 그분들이 아무리 파이가 크지 않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정말 본선까지 이재명 후보가 최종 후보로 결정됐을 때 예. 본선까지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민주당을 위해서 그 진심을 다해서 뛰기 위해서는 경선에 후회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경선에서 뭔가 지금 뭐 네거티브 없이 정책 토론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상대방에 대한 뭐 비방이나 군수 후보에 대한 뭐 압박이나 뭐 비방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네. 그분들이 느낄 때는 아쉬운 부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재명 후보나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그분들의 목소리 지금 아마 그 정책 토론에서 그분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부딪히는 부분도 많았거든요. 당의 노선과 관련돼서도 이재명 후보는 계속 실용주의 중도 보수로 가야 된다는 주장을 했고 예. 그 두 분은 계속해서 진보 노선을 지향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수용하는 모습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후 과정 속에서 그분들을 담아내는 모습을 보여내지 못하면은 말씀하신 이 룰 세팅 과정에서 있었던 이런 아쉬움이나 좀 잡음들이 아마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그걸 좀 중하게 다뤄줘야 되는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성추인 부의장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직접 김동연 후보는요. 90% 가까운 표가 특정 후보에 몰아가는 거 이거 당으로 봐서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후보 이제 지지자들 이게 문제잖아요. 끝나고 나서 이른바 이제 모일 수 있느냐 이런 건데 지지자 같은 경우에는 불만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너무한 거 아니냐. 끝에 뭐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 좀 기반을 좀 마련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요. 이게 보면 까치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표현이 좀 뭐 민주당에서 들을 때는 좀 불편하실 수 있지만 예. 질린다는 좀 느낌이 있습니다. 뻔한 상황이고 압도적으로 이길 텐데
국민 경선에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도 봉쇄해서 네. 50%만 해서 권리 당원만 50% 그리고 국민은 50으로 룰 세팅을 아예 바꿔놨고 네. 또 무엇보다도 2024년도에 비명 현직 의원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했다가 문제가 된 예. 문제 업체에 대해서 이번에도 또 다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 포떼고 찻떼고 다 해서 일방적으로 이긴들 상대 쪽에서는 이러려고 우리가 들러리 섰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개헌을 통한 넓은 의미의 그랜드 빅텐트가 만들어진다면 여기 있는 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 과연 우리한테 기회가 있을까? 그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직에서 대통령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렇다면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최소한 적극적으로 반대는 안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할 이유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요. 이재명 후보가 지난 금요일 토론회에서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죠. 국민의힘에서는 이 후보의 말에 정치 보복은 나중에 몰래 하는 것이라면서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 후보의 정치 보복 언급 어떤 말에다 더 중심을 두고 볼 생각을 하십니까? 저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요. 누가 정권을 잡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앞서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많이 앞서잖아요. 예. 정치 보복은 사실 문재인 정권 때도 있었고 윤 정권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사가 너무 과도했어요. 예. 적폐 수사도 과도했고 박근혜 정권 때도 그랬고 문재인 이 윤석열 정권 때도 수사가 너무 지루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전 대표에 대한 수사는 너무 먼지 털이시 전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문제는 바로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정치 보복으로 인식되는 행동을 한다면 상당한 반발에 부딪힐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제1야당의 반발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상당한 반발에 부딪힐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정치 보복에 신물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 대신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 했었죠. 봉합과 통합은 다르다라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에 이 계엄 사태 그리고 탄핵 이 국면에서 불거졌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윤 정권 때 있었던 아직 해결되지 않은 혐의들 이런 건 분명히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야 되는데 이 수사가 너무 길게 가거나 너무 범위를 넓게 가서 저인망식으로 하는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일반이 볼 때 보편적으로 볼 때 이 수사는 반드시 해야 돼. 그 단호하게 해야죠. 적당히 하면 안 되고 단호하게 하되 깊게 하되 그러나 이걸 넓게 가져가거나 예. 시간이 길게 끌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런 걸 워낙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저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봐요. 예. 그렇게 되면 정권은 상당히 초반부터 어려움이 봉착할 것이다. 만약에 되더라도 이 대선 국면의 개헌이 얘기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네. 되면은 정치 보복은 최소화하고 보복으로 해석되지 않게 하고 그리고 개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도를 걸어야 된다. 아직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당선된 건 안 하는데 상황이 아니다. 전제로 하고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여쭤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 보복의 언급에 대해서 말이 바뀐 것. 또 일부학에서는 글쎄 이재명 후보의 이미지가 무섭다. 요 끈게 하나 꼭 붙어 다니는 게 요것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미지뿐이 아니고 사실 내부에서 정치 보복을 한 것이 본인이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야기했다고 봐요. 뭐냐면은 그렇습니까? 그때 비명행사 공천에서 탈락한 네. 그 비명계 의원들 그 의원들과 그 전에 그 체포동의안 두 번째 됐을 때 그 가결시킨 그 이탈자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재명 그 후보가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본인이 그 비명계를 향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은 예. 누가 배신자인지 색출을 하기 위해서 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공천에서 다 탈락을 했으니까 예. 사실상 내부에서 정치 보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죠. 예. 그리고 지금도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예. 뭐냐면은 내란 종식 이야기예요. 개헌보다도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오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이야기를 했다가 내란 종식이 먼저다. 거기서 완전히 그 접어버렸지 않습니까? 이 내란 종식이라는 것이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끌어내렸고 그다음에 지금 대선에서 내란 종식으로 내란 종식 프레임으로 나오는 모든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는 내란 대상자다, 내란 동조자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끝나서 집권을 하게 되면은 본인의 그 강력한 장악력을 위해서 아마 내란 종식을 완전히 해야 된다. 그것이 이름은 내란 종식이지만은 정치 보복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전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름은 적폐청산이지만은 그것이 실제로는 정치 보복이었다고 다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적폐몰이, 지금은 내란몰이로 예. 사실상 정치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것이 그것은
이재명 후보에게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내란 종식은. 네. 그래서 그것은 하는 쪽에서는 가하는 쪽에서는 내란 종식이지만 당하는 쪽에서는 정치 보복을 당하게 되는 거죠.